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강세인데 정확하게는 한국 증시를 뺀 아시아 증시의 강세입니다. 중국 경기는 디플레이션 조짐 뚜렷한데 증시 오르고 있죠. 이거는 이 경제가 부진했을 때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다 하는 기대 심리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현상 봐도 그렇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한 것도 그렇고 한국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옆 나라로 자금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우리 증시 입장에선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이 문제 오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일단 간밤에 특징적으로 살펴본 부분부터 좀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그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에 이렇게 회담 두고 유럽 이렇게 국가들이 뒤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서 긴박하게 됩니다는 미 증시는 트럼프 필요증 때문에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는 이런 장세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오늘 증시의 모습은 이렇게 트럼프 관련돼서 긴박하게 움직이지만 증시에서는 반영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기본이 뭘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2분기에 실적이 발표되는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 마무리와 함께 그동안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죠. 차익 실현 물량이 되면서 지금 오늘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실적 발표 전에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S&P 500 기업 중에 사실 실적 발표한 거 보면 한 83% 정도, 80% 이상이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미국 증시는 한국 증시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서 신행커께서도 어제 한국 증시가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 요인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글로벌 증시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 요인, 외부 아니라 내부적 요인, 세법 개정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을 위해 7월 말까지 한미 간의 커플링 현상이 보이다가 세법 개정 이후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가고 한국 증시는 떨어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초기적이지만 정책 당국에서 꼭 좀 아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 증시를 기피하는 현상, 초기 단계에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서PD께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3대 증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상 최고치, 중국은 10년 만에 최고치, 한국은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48포인트니까 1% 이상 떨어졌으니까 슬픈 날이었습니다. 예. 대만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모습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각자 요인이 더 중시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한국 증시 요인, 미국은 미국 증시 요인. 그러면 미국은 뭐냐 하면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10월 이전까지는 정책 요인과 매크로 변수에서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요인은 뭘까? 트럼프 관련된 정책보다도 역시 잭슨 홀 미팅 이후에 페드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9월 FOMC의 금리 인하를 해서 피봇이 재개될 것이냐, 이게 최대 변수가 된다는 것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또 페드의 개편 문제입니다. 파월의 후임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에 이게 지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페드 내 인사는 이미 친트럼프 기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통화의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아마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이제 여름 휴가철이 끝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1997년 외환 위기도 그렇고 2008년 서프라임도 그렇고 2009년 리먼 사태도 그렇고 유럽 재정 위기도 그렇고 여름 휴가철 이후에 꼭 이렇게 위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올해 여름철 휴가 이후에는 커다란 금융 위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 그래서 앞서 올해 S&P 지수가 15% 폭락한다는 쪽에 이런 쪽의 얘기도 있습니다는 그건 굉장히 시장에서 영향이 없는 글로벌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펀더멘털이나 정책적인 측면이라 이렇게 볼 때 금융 위기는 없다. 15% 정도 폭락하면 위기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향후에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 요새 관심들이 상당히 높은데요.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한번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일본, 중국, 대만까지 아시아 증시를 다 좋았는데 우리나라만 안 좋았습니다. 1.5% 코스피 빠졌고 유독 많이 떨어진 건데 이유를 좀 깊이 살펴볼까요? 네, 결국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지금 상호 관세 부분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각국의 대응 문제가 있거든요. 그 대응 문제가 결국 증시 상황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대책을 이렇게 보면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좀 푸는 겁니다. 트럼프 관세가 부과되니까 부가국 입장에선 푸는 겁니다. 일본은 소비세 감면, 금리 인하, 중국도 금리 인하 내일 그 정도에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심지어는 인도도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외면당하는가 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이제 그런 쪽을 말씀드리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로 봅니다. 한국의 트럼프 관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법 개정의 내용은 다른 국가들은 감세 추진하고 금융 완화 추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응해서 좀 내부적으로 완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가는데 우리는 조이고 있습니다. 조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증시가 어제 슬픈 하루가 됐다고 됐습니다. 뭐 대주 하역 문제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있죠. 거래세 증세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증시에서 불확실성 최대적이 불확실성인데요. 아직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과 중국과 대만이 헐헐 나는 거 보면 한국의 정책 당국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뭔가에서 반기업에 관련된 법안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이 기업의 수익 악화로 연결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친증시 정책 기대가 많았습니다. 최소한 우리 방송에서도 7월 말까지 굉장히 한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친증시 정책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7월 세법 개정은 이후에 태도가 바뀌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한국 증시가 굉장히 어려진다. 뭐가 있느냐? 펀더멘털이 뭐가 있습니까? 2분기 성장이 역성장했는데 일본은 플러스 성장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정책 요인뿐이 없죠. 근데 이 정책 요인이 증시에 역행적으로 가고 기업들의 반기업 정책 쪽으로 간다면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사실 한국이 뭐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외국인 투자가 그다음에 한국 투자가는 한국 증시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한국 증시의 이탈 현상에서 최근에 팬쉐이크 현상. 이 팬쉐이크 현상은 과거에 이 안타 제적이라는 장효조 선수가 안타를 칠 때 우측 좌측 골고루 나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굉장히 현명하다 하는 각도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기타국으로 올 때 한국 증시에 이탈하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미국 증시가 50% 정도 나가고 중국이 20%, 일본이 20% 그리고 기타국으로 한 20% 정도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게 이제 10일 정도로 가는 것은 반올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초기 조인입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가들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인데요. 결과적으로 한국 증시 이탈이 주변구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팬쉐이크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대만과 일본은 사상 최고치, 중국은 10년 만에 2015년 이후에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 언급해 주셨는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사실 중국도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여기서 투자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뭘까요? 네,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월별 지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왜 중국은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까 하는 측면은 그동안 시청자분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한 가지 이게 중국의 지표를 좀 잠시 말씀드리면 7월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푹 꺼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용어에서 푹 꺼짐 현상이라는 것은 클리프 현상입니다. 그러면 7월 소매 판매, 그다음에 산업 생산은 6월 대비해서 월별 지표인데 이렇게 1%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푹 꺼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이렇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고정자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7월 달에 1.6% 누적게 냅니다. 요거는 이제 고정자산은 1월에서 7월까지 누적게 냅니다. 그러면 6월 대비해서 무려 1.2%포인트가 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비해서 생산자 물가, 중국은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보다도 생산자 물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PPI가 7월 달에 마이너스 3.6% 해서 6월에 마이너스 3.3%에서 더 퍼졌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중국 경기 상황을 보겠습니다.
소매 파급매 같은 부가가치, 그다음에 설비 투자 관련된 산업 생산이 이렇게 푹 꺼짐 현상이 나타나고 물가는 거꾸로 올랐습니다. 물가는 거꾸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성장과 같은 부가가치의 월별 지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 이게 디플레 조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근데 왜 주가는 올랐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죠. 그런 측면에서 파이낸스, 금융 섹터가 실물 섹터에 반영하는 팔로잉 인더스가 아니라 이제는 금융이 실물을 주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도한다. 이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상황이 어렵다 하면 주가는 떨어져 있죠. 근데 경기는 디플레되는데 주가는 올라가냐 하면 지금은 뉴노멀 현상이기 때문에 금융 섹터가 실물을 주도한다. 이건 정책 요인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세에 따라서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 이 관세 협정이 잘 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이 실물을 주도하는 양상에서는 증시는 거품이 끼겠다. 거품이 됐다고 해서 과거처럼 무맨드버스에서 반드시 붕괴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철 이후에 금융위기가 이번에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위험자산과 그다음에 안정자산 간의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보면 미국 주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채권 가격도 오르고 이런 현상. 물론 이제 채권 가격은 증시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는 사실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과거처럼 반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현상 때문에 경기는 부진하지만 중국의 정책 등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 완화 같은 이런 쪽에 이렇게 관세에 따라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풀어주기 정책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경기 여건과 관계없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7월 이후에 중국 경제 지표 말씀하신 푹 꺼짐 현상, 클리프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그동안 1분기, 2분기 중국 성장률 다시 봐야 된다, 재해석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내일 정도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위기의식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자, 7월에 갑자기 푹 꺼짐 현상이 나올까 하는 측면은 관세에 따른 영향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더 위험스럽다 되는 거죠. 그러면 1분기, 2분기의 성장률에 대해서 시청자분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타겟이 중국이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인데 중국이 의외로 많이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난 1, 4분기에 5.4%, 2분기에 5.2%, 상반기에 반올림 5.2%, 중계 목표점의 상향 조정.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면 최근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내긴 통계 조작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시청자분한테 총수항목별 기여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총수항목별은요. Y는 이꼬르 C 플러스 I 플러스 X 마이너스 M 이 순수출입니다. C는 민간 소비고 I는 설비 투자고 가먼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를 기여해서 각 성장률의 기여도를 보니까 순수출 기여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순수출은 미국과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3% 될 때 수입이 급감해서 자 수출도 감소했지만 수입이 급감해서 수입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라는 거 수출출 기여도가 높아져서 성장률이 3% 제고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수출이 증가해서 X-M 순수출 기여도 높으니까 성장률이 상반기에 높았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순수출 기여도 높을까? 수출이 증가에 따라서 높을까 하는 측면은 결과적으로 트럼프 관세 부과 전에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밀어내기 수출을 아시죠? 연말이 돼서 밀어내기 수출 잘 아실 겁니다. 밀어내기 수출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이렇게 버텼지만 7월에 이렇게 각종 지표들이 부진한 게 아니냐. 그럼 위기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일 정도에 대체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모색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중국 경제 관련해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입니다. 최근 경제 지표들 보면 본격적인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앞두고 미국 내 사재기 현상, 즉 이거는 중국의 수출이 견조했다는 뜻인데 앞으로 관세 부과가 본격화가 되면 이 부분도 흔들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중국도 그만큼 더 이거 감안해서 경기 부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시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로 이게 보셨습니다. 예측 기관들이 요새 들쑥날쑥하는데요. 예. 상반기 성장률이 목표치 벗어나서 5.2% 하니까 IMF라든가 이런 데 7월 달에 중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막상 7월에 딱 걸치고 나서 중국의 월별 지표들이 푹 꺼짐 현상이 되다 보니까 다시 IMF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10월 달 전망에서 사실 연초의 수준대로 되돌림 현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실각설이 나왔던 시진핑 입장에서는 경기마저 부진한다면 위기를 느끼겠죠. 그리고 앞으로 관세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보면 7월 달에 조짐 보니까 더 위험스러우니까 태도 변화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9월 달 전승절 9월 3일이죠. 대대적으로 중국의 신무기를 이렇게 예비 여행 연습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모든 첨단 무기를 이렇게 대서 지금 예행 연습해서 주변국들을 상당히 이렇게 긴장에 이렇게 빠뜨리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두 가지. 하나는 실각설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가 괜찮다는 측면을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사실 빼어다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옹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지금 푸틴과 이렇게 사실 그 트럼프 간의 관계가 긴밀함에 따라서 북한도 러시아가 되니까 사회주의 맹지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위기감을 느껴서 군사에서는 대대적으로 신무기를 해서 연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사정전에서 2027년 시진핑의 사연임이 결정되는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사연임은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임을 통해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 이런 쪽으로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행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장률이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일 LPR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금융 완화를 골자로 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좋을 것이냐, 나타날 것이냐 이 측면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범위입니다. 근데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의 국채 금리가 우리보다 낮습니다. 초저금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이 금융 완화가 그동안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은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310%를 넘고 있습니다. 특별국채에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에서 경기 부양책이 이렇게 사실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경기 부양에서는 단기적인 캠프 지상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구조 변화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헝다 사태를 드디어 상장에서 폐지시켰습니다. 이 헝다 사태가 중국의 사실 성장 경로에서 뭐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클 거로 보고 그걸 쉽게 전략하지 자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잘났다. 근데 왜 그럴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 중국의 부양책이 단기적일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느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회주의 성장 경로 그로스 패스는 초반에 양떼기 경제 엑스텐시브 그로스 패스에서 나중에는 솔로 모델처럼 인텐시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생산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력인데요. 자, 노동력. 뭐 시간이 오늘 상당히 늦게 방송이 됐기 때문에 짧게 줄일게요.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 현상이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와 중국 내부의 논란이 있는데 결국 2020년부터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에서 생산한 국가가 절대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더더구나 루이스 전함점도 지났거든요. 이제는 농촌에서 도시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이런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구 연령도 상당히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내지는 조로화되고 있습니다. 자, 중위 연령, 생산성이 가장 높은 중위 연령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78년에 개방이 시작할 때 20세입니다. 근데 2021년에 공식적 통계는 38세로 나오고 지금은 40세가 넘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위 연령이 미국보다도 이렇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조로화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생산하겠습니까? 1인 1가구 1인 정책, 출산 억제 정책을 가져가겠습니까? 자, 제레미 시기를 것처럼 해외 유수한 노동력을 유입해가지고 중국이 글로벌 솔루션 방식으로 가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최근에 중국이 출산 증가 정책으로 바뀐 겁니다. 출산 정책. 그래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 갑작스럽게 저기 어그레이 서프라이즈 1에서 어그레이 서프라이즈 2로 한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는 그래프가 좀 안 준비가 여기 있죠. 그래서 지금 출산 증가는 저기 AS1에서 AS2 쪽으로 변한다,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밑변의 성장률이 밑에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현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구조가 변해서 출산 증가 정책으로 변한 것이 주목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게 중국은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도 지금 더 받아들이려고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올해 4월까지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이렇게 첩부가 될 때까지는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비용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었죠. 이렇게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고비용 저율 구조 뭐 이게 이제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트럼프 관세에 맞춰서 중국에서는 애국 소비 운동이 전개됐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외국인들이 밖에 이탈했던 모습이죠. 근데 밖에 이탈했던 모습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이 증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미국 자본을 제어하고는 외국 자본에 대해서 사실 개방 정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진 자금은 노동력 이외에 자본이 들어올 때는 기술이 다 따라옵니다. 기술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뜩이나 인력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서방의 첨단 기술이 들어오는 자금들이 들어오고 할 때는 낙후된 자본의 생산성을, 그다음에 노동의 장걸 L분의 LA 꼴을 K, 그다음에 자본의 생산성의 또 하나의 지표는 토빈 Q 레이쇼 이런 것 같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렉 인베스트먼트 직접 자금은 미국 이의 자금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증시적 측면에서는 외국인 자금을 유입하는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었죠. 그런 쪽이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에 헝다그룹 사태와 함께 중국의 본심 정책이다 하는 쪽이 바뀌면서 경제 지표는 어쨌든 사실 외국 자본이 이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거기에 한국에 이탈된 자금도 한국 투자가들이 중국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2015년 이후에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론으로 가보죠. 중국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는 한국 증시 어떤 교훈 얻어야 됩니까? 네, 우리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각국의 대응이 감세라든가 금융 완화 쪽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지금 긴축 쪽으로 조이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조이는 쪽으로. 그런 과정이 글로벌 자금의 한국 증시의 외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법 개정 이후에 한국 증시가 일본과 중국과 대만과 이런 데 디커플링 현상, 그다음에 미국과도 7월 말까지 같이 가다가 거기 또 좀 디커플링 현상 해서 전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소현상입니다.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오늘 방송을 보시면 이 방송 많이 보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자, 그동안 한국 증시에 펀더멘털이 좋은 영역이 뭐가 있느냐? 우리 성장기 2분기에 역성장했습니다. 기업들 실적 안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바쳤던 것이 친증시 정책, 콜스피 5천 이 정시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친증시 정책이 지금 질질 끌면서 오히려 증시에 역행적으로 변한다면 한국이 무슨 놈의 펀더멘털의 매력이 있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거기에 노란봉투법 뭐 해가지고 조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한국 경제를 위하고 현 정부의 지도를 위하고 대통령의 지도를 위해서 권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증시의 외면 현상에 대해서 정책 당국자가 뭐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바로 보인다. 근데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투자자들도 아까 투자의 이게 팬쉐이크 현상에서 한국 투자가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명한 한국 증시가 한국 증시를 투자가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했다는 것은 결과 우리 정책 요인이 트럼프 관세에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증시가 이렇게 어려운 것, 어제 40% 보면 외국에서 뭐 이렇게 되느냐 하는데요. 우리 내부 요인이 더 크다. 내부 현장에서 정책 요인이 더 크다. 정책 요인이 더 크다. 그러면 방향이 나오겠죠. 뭐가 됐냐? 국회에서 뭐냐? 여당이 가져갈 정책. 그다음에 정부 당국에서 뭐냐? 정부 당국에서는 세수 충당이 아직도 우리 재정건전들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거 월등히 괜찮았습니다. 지금 무슨 놈의 증세 정책입니까? 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친기업 정책, 친규제 완화, 그다음에 이렇게 증시 정책, 친기업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몰려오는 한국 경제 부담을 완충시켜야 되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고 정부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강요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에 나타나는 한국 증시의 외면 현상, 기피 현상 이것을 정책 당국자가 좀 예의주시해서 바라볼 대목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